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옛 성현들의 지침서 사서 삼경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단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드실 때 깊은 숙면에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천하의 현자들이 몰려든 까닭. 연나라 소왕은 제 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재들을 불러 모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왕은 현자, 과괴에게 인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으려면 현명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과괴가 말했다. 천하의 인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 발로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절을 쓰십시오. 소왕이 영문을 몰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과괴가 천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관리가 왕을 찾아와 자기에게 1,000금을 주면 천리마를 구해 오겠다고 장담했다. 왕이 1,000금을 주자 관리는 그 돈으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가 500금이라면 살아있는 천리마는 훨씬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괴의 말에 소왕은 무릎을 쳤다. 과연 그대의 말이 옳소? 소왕은 과괴를 즉시 높은 직위로 등용하고 그가 거처할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다. 과괴가 연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연 천하의 현자들이 소왕에게 몰려들었다. 코를 베인 여인. 초나라 희왕은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희왕에게는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다. 어느 날 희왕이 여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위나라 왕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물색해 희왕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수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위나라에서 온 여인을 몰아낼 궁리를 하였다. 내가 질투심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일단 정수는 위나라 여인에게 깍듯이 아우 대접을 해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수는 묘안을 생각해내었고 위나라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폐하를 잘 모시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다네. 그런데 한 가지만 고치면 폐하께서 자네를 더욱 총애하실 텐데. 위나라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 폐하께서는 자네를 극진히 총애하시지만 자네의 그 코만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폐하 앞에서는 꼭 코를 손으로 가리도록 하게. 위나라 여인은 정수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희왕 앞에 가기만 하면 손으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희왕은 정수에게 까닭을 살짝 물어보았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마도 저 여인은 폐하의 몸 냄새를 맡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뭐라?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희왕은 그 자리에서 위나라 여인의 코를 베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게야. 신발은 누가 신는 것인가? 정나라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의심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툇마루에 앉아있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신발을 하나 사야겠군. 아,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 다음에 장이 열리면 가야겠구나. 그런데 신발 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한참 궁리하다가 종이에 자기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놓았다. 저렇게 해놓으면 신발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매우 흡족해 했다. 이윽고 장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둘러 신발을 사려고 장으로 달려갔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꼭 드는 신발을 찾아냈다. 저 신발이 좋겠군. 어디 내가 그린 그림이랑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 그는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그림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저 신발 그게 꼭 내 마음에 드니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마시오. 내 얼른 집에 다녀올 테니. 장사꾼은 그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벽에 붙은 그림을 떼어 가지고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신발이 발린 뒤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장사꾼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셨소? 아니, 장사꾼이야.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든 물건을 파는 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화를 내시오?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소. 돈이라니,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오. 아니, 돈이 있는데 집에는 왜 다녀오신 거요?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그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장사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신발을 사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하오? 장사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신발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소. 그래서 이렇게 내 발 크기까지 그려두었단 말이오. 장사꾼은 실소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여기서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오. 그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사려고 마음 먹었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발보다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그에게 장사꾼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허허, 신발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졸지에 소가 된 황부자. 어느 마을에 농사 지으며 글을 읽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가정을 이끄는 착한 가장이었다. 하루는 논으로 나가려고 외양간으로 갔는데 어젯밤까지도 멀쩡하던 소가 기운을 못 차리고 비실거렸다. 오늘은 누렁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한 동네에 사는 황부자네 소를 하루만 빌리자고 생각했다. 황부자는 일자 무식이었지만 가진 것이 많아 늘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자였다. 그는 매일 놀고 먹어도 평생을 쓰고 남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진 재산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비는 지필묵을 꺼내 하루만 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 아들을 시켜 황부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황부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귀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제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건네자 황부자는 역시나 거드름을 피우며 종이를 펼쳤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한 손님과 마주 앉아 있는 터라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황 부자는 짐짓 글 읽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다. 알겠다. 손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가서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전해드려라. 소인배의 얄팍한 생각. 관중이 오랏줄에 묶인 채 노나라에서 고국인 제나라로 압송되고 있었다. 워낙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갈증도 심해 노나라의 변경을 지나가다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조금 있자니 변방을 지키는 관리 하나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관중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리께서는 죄를 짓고 끌려가는 몸이지만 거꾸로 화가 복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누가 합니까? 만약 그리 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도움을 잊지 마시고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머금었다. 관중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관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대 말대로 내가 제 나라에 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지도 모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설령 내가 관직을 맡는다 해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오. 무릇 관직이란 나라의 녹을 먹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찌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려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소? 관중의 말에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운명 앞에서는 태연하게.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송나라에 머물던 어느 날 송나라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이냐? 뒷문으로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로지 운명에 따를 뿐이다. 자로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천하에 펼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가 때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이미 나에 대한 운명을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이닥친 병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저 병사들에게 잡혀갈 운명이면 잡혀가는 것이고, 잡혀가지 않을 운명이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을 수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송나라의 지휘관이 공자에게 오더니 말했다. 어이쿠,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일행을 우리가 쫓고 있는 도적 무리로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불로초인가 즉사초인가. 초나라 사람 하나가 불로초를 가지고 왔다며 왕을 만나게 해달라 했다. 그러나 궁궐을 지키는 관리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폐하는 궁궐에 계시지 않아 만날 수 없으니 그 약을 내게 맡기고 가거라. 폐하가 돌아오시면 전해주겠다. 이튿날 왕이 돌아오자 관리는 불로초를 들고 어전으로 향했다. 그는 어전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을 담당하는 신하와 마주쳤다. 그 신하는 그에게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불로초라고 합니다. 뭐? 불로초라고? 그럼 그걸 내가 먹어도 되겠나? 하하하, 그러십시오. 궁궐 관리는 어전 신하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신하는 정말로 불로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아니, 그걸 정말로 드시면 어떡합니까? 궁궐 관리는 울상이 되었으나 이미 불로초는 그의 손에 없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다. 귀한 불로초를 먹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후라가 치밀었다. 진노한 왕은 어전 신하를 불러들여 심히 다그쳤다. 감히 내게 바친 불로초를 먹다니.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여봐라, 나를 조롱한 저놈을 당장 차명에 처하라. 그때 어전 신하가 크게 외쳤다.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며 달려드는 신하를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지 왕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폐하, 저는 폐하를 조롱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궁궐 관리가 먹어도 좋다고 하기에 제가 먹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 그 관리의 죄가 더 큽니다. 오냐? 내 놈이 그 관리놈을 물고 들어갈 심산이었구나.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 소원대로 그 관리놈도 함께 죽여주마. 왕은 다시금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로초를 먹고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불로초가 아닌 즉사초를 먹은 꼴이 됩니다. 뭐라? 내 놈이 이제 궤변을 들어놓는구나.
제가 독풀을 먹었다면 처음에 불로초를 가져온 그 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불로초를 먹고 죽는다면 그 자는 결국 폐하께 독풀을 바치려고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왕의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럴듯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저를 사형에 처하시거나 하찮은 백성 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말이 천하에 퍼진다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은을 베풀어 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왕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이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명궁과 기름장수. 천하에 명궁이라고 자부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의 활솜씨를 인정했다. 하루는 사내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쏘는 화살마다 새를 떨어뜨렸다. 그때 옆에서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기름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장사꾼이었다. 사내가 노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내 활솜씨가 어떻습니까? 사내는 우쭐거리며 물어보았지만 노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크게 놀랄 만한 솜씨는 아니군. 그 말에 사내가 발끈했다. 놀랄 만한 솜씨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을 쏠 때마다 모두 탄성을 지르는데 노인장은 왜 나를 얕보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기름통을 번쩍 들어 올린 다음 작은 호리병을 가리켰다. 호리병 위에는 엽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노인은 이내 기름통을 들어 그 엽전 구멍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엽전 구멍 밖으로는 기름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온전하게 호리병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호리병에 기름이 가득 차자 노인은 기름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기술도 별것 아닐세.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 그저 손에 익은 것뿐이지. 나는 이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네.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사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3층) 한 칸만 지어주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하는 짓이나 생각은 동네 꼬마들만도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부자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으리으리한 3층이었다. 특히 3층에는 화려한 장식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는 은근히 셈이 났다. 나는 저자보다 돈이 많은데 안 되겠다. 나도 당장 3층짜리 집을 지어야지.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목수를 불러들이고는 말했다. 이웃마을 부자네 집과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목수는 그의 요청에 따라 3층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2층쯤 올라갔을 때 그가 목수에게 말했다. 지금 혹시 뭘 짓고 있는 건가? 3층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나는 1층하고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화려하게 지었으면 좋겠으니 그리 해주게 해. 뭐요?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네는 유능한 목수 아닌가? 한번 해보게. 목수는 그 길로 집짓기를 관두고 돌아섰다. 3층 건물 전체보다는 오로지 3층 한 칸의 화려함만 눈에 담았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맹탕이 된 술. 술을 맛있게 빚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빚은 술은 아무리 마셔도 부드럽게 취하고 이튿날 깨어나도 숙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가 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선 정미가 잘 된 쌀 한 말과 누룩 한 종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2말에다가 인삼 한 뿌리를 넣고 일주일 동안 항아리에 숙성시키세요. 알았네. 쌀 1말, 누룩 1종지, 물 2말, 인삼 1뿌리. 평소 건망증이 심했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가 알려준 대로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되던 날 노인은 기대를 갖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무슨 술 맛이 이렇게 맹탕인가? 술을 한 국자 떠 마셔본 노인은 입맛을 다졌다. 아무래도 그가 자기 비법을 다 간가르쳐 준 게 분명해. 노인은 냅다 그에게 가서 따졌다. 처음부터 가르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늙은이를 희롱하는가? 노인의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제대로 다 가르쳐드렸는데 이상하군요.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해보세요. 자네 말대로 물 2말에 누룩 1종지, 거기다가 인삼 1뿌리까지 다 넣었다네. 그런데 도무지 술맛이 나지 않아. 항아리에 넣은 게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뭘 또 넣어야 하나? 자네가 일러준 건 그것뿐인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물론 쌀 한 말도 넣으셨겠죠? 일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쌀을 안 넣었구만.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세계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당시 희왕은 남후와 정수라는 두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두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의 옆에 자리하신 두 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역시 내 안목은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이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더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짝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오.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풀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정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도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가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1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100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천하의 현자들이 몰려든 까닭.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재들을 불러 모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소왕은 현자, 곽외에게 인재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으려면 현명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곽외가 말했다. 천하의 인재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불러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 발로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먼저 절을 쓰십시오. 소왕이 영문을 몰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곽외가 천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단 관리가 왕을 찾아와 자기에게 1,000금을 주면 천리마를 구해 오겠다고 장담했다. 왕이 1,000금을 주자 관리는 그 돈으로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다. 죽은 천리마의 머리가 500금이라면 살아있는 천리마는 훨씬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곽외의 말에 소왕은 무릎을 쳤다. 과연 그대의 말이 옳소? 소왕은 곽외를 즉시 높은 직위로 등용하고 그가 거처할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다. 곽외가 연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연 천하의 현자들이 소왕에게 몰려들었다. 코를 베인 여인. 초나라 희왕은 여색을 밝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희왕에게는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다. 어느 날 희왕이 여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위나라 왕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물색해 희왕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수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위나라에서 온 여인을 몰아낼 궁리를 하였다. 내가 질투심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일단 정수는 위나라 여인에게 깍듯이 아우 대접을 해주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수는 묘안을 생각해내었고 위나라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폐하를 잘 모시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다네. 그런데 한 가지만 고치면 폐하께서 자네를 더욱 총애하실 텐데. 위나라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보니 폐하께서는 자네를 극진히 총애하시지만 자네의 그 코만은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폐하 앞에서는 꼭 코를 손으로 가리도록 하게. 위나라 여인은 정수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희왕 앞에 가기만 하면 손으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희왕은 정수에게 까닭을 살짝 물어보았다. 정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마도 저 여인은 폐하의 몸 냄새를 맡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뭐라?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희왕은 그 자리에서 위나라 여인의 코를 베어버릴 것을 명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게야. 신발은 누가 신는 것인가? 정나라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운 데다가 의심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신발을 하나 사야겠군. 아,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으니 다음에 장이 열리면 가야겠구나. 그런데 신발 사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한참 궁리하다가 종이에 자기 발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 잘 보이는 벽에 붙여 놓았다. 저렇게 해놓으면 신발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 발에 꼭 맞는 신발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보며 매우 흡족해 했다. 이윽고 장날이 되었다. 그는 아침부터 서둘러 신발을 사려고 장으로 달려갔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꼭 드는 신발을 찾아냈다. 저 신발이 좋겠군. 어디 내가 그린 그림이랑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 그는 미리 그려둔 그림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그림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저 신발, 그게 꼭 내 마음에 드니?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마시오. 내 얼른 집에 다녀올 테니. 장사꾼은 그가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벽에 붙은 그림을 떼어 가지고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신발이 팔린 뒤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장사꾼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파셨소? 아니, 장사꾼이야. 돈만 받으면 누구에게든 물건을 파는 법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화를 내시오?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소. 돈이라니,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오. 아니, 돈이 있는데 집에는 왜 다녀오신 거요? 이 그림을 가지러 갔었소. 그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장사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니, 신발을 사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하오? 장사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신발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소. 그래서 이렇게 내 발 크기까지 그려두었단 말이오. 장사꾼은 실소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여기서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러 집까지 다녀왔단 말이오. 그가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신발을 사려고 마음 먹었었단 말이오. 그러니 내 발보다 이 그림을 더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그에게 장사꾼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허허, 신발은 당신 발이 신는 것이지 그 그림이 신는 게 아니잖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졸지에 소가 된 황부자. 어느 마을에 농사 지으며 글을 읽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가정을 이끄는 착한 가장이었다. 하루는 논으로 나가려고 외양간으로 갔는데 어젯밤까지도 멀쩡하던 소가 기운을 못 차리고 비실거렸다. 오늘은 누렁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한 동네에 사는 황부자네 소를 하루만 빌리자고 생각했다. 황부자는 일자 무식이었지만 가진 것이 많아 늘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자였다. 그는 매일 놀고 먹어도 평생을 쓰고 남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진 재산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비는 지필묵을 꺼내 하루만 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 아들을 시켜 황부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황부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귀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제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건네자 황부자는 역시나 거드름을 피우며 종이를 펼쳤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한 손님과 마주 앉아 있는 터라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황부자는 짐짓 글 읽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다. 알겠다. 손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가서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전해드려라.
소인배의 얄팍한 생각. 관중이 오랏줄에 묶인 채 노나라에서 고국인 제나라로 압송되고 있었다. 워낙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갈증도 심해 노나라의 변경을 지나가다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조금 있자니 변방을 지키는 관리 하나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관중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리께서는 죄를 짓고 끌려가는 몸이지만 거꾸로 화가 복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누가 합니까? 만약 그리 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린 도움을 잊지 마시고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머금었다. 관중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관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대 말대로 내가 제 나라에 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지도 모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설령 내가 관직을 맡는다 해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오. 무릇 관직이란 나라의 녹을 먹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찌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려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소? 관중의 말에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운명 앞에서는 태연하게.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송나라에 머물던 어느 날 송나라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이냐? 뒷문으로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로지 운명에 따를 뿐이다. 자로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천하에 펼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가 때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이미 나에 대한 운명을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이닥친 병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저 병사들에게 잡혀갈 운명이면 잡혀가는 것이고 잡혀가지 않을 운명이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을 수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송나라의 지휘관이 공자에게 오더니 말했다. 어이쿠,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일행을 우리가 쫓고 있는 도적 무리로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불로초인가 즉사초인가. 초나라 사람 하나가 불로초를 가지고 왔다며 왕을 만나게 해달라 했다. 그러나 궁궐을 지키는 관리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폐하는 궁궐에 계시지 않아 만날 수 없으니 그 약을 내게 맡기고 가거라. 폐하가 돌아오시면 전해주겠다. 이튿날 왕이 돌아오자 관리는 불로초를 들고 어전으로 향했다. 그는 어전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을 담당하는 신하와 마주쳤다. 그 신하는 그에게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불로초라고 합니다. 뭐? 불로초라고? 그럼 그걸 내가 먹어도 되겠나? 하하하, 그러십시오. 궁궐 관리는 어전 신하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신하는 정말로 불로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아니, 그걸 정말로 드시면 어떡합니까? 궁궐 관리는 울상이 되었으나 이미 불로초는 그의 손에 없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다. 귀한 불로초를 먹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후라가 치밀었다. 진노한 왕은 어전 신하를 불러들여 심히 다그쳤다. 감히 내게 바친 불로초를 먹다니.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여봐라, 나를 조롱한 저놈을 당장 차명에 처하라. 그때 어전 신하가 크게 외쳤다.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며 달려드는 신하를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지 왕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폐하, 저는 폐하를 조롱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궁궐 관리가 먹어도 좋다고 하기에 제가 먹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 그 관리의 죄가 더 큽니다. 오냐, 내 놈이 그 관리놈을 물고 들어갈 심산이었구나.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 소원대로 그 관리놈도 함께 죽여주마. 왕은 다시금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로초를 먹고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불로초가 아닌 즉사초를 먹은 꼴이 됩니다. 뭐라? 내 놈이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제가 독풀을 먹었다면 처음에 불로초를 가져온 그 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불로초를 먹고 죽는다면 그 자는 결국 폐하께 독풀을 바치려고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왕의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럴듯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저를 사형에 처하시거나 하찮은 백성 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말이 천하에 퍼진다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은을 베풀어 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왕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이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명궁과 기름장수. 천하에 명궁이라고 자부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의 활솜씨를 인정했다. 하루는 사내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쏘는 화살마다 새를 떨어뜨렸다. 그때 옆에서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기름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장사꾼이었다. 사내가 노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내 활솜씨가 어떻습니까? 사내는 우쭐거리며 물어보았지만 노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크게 놀랄 만한 솜씨는 아니군. 그 말에 사내가 발끈했다. 놀랄 만한 솜씨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을 쏠 때마다 모두 탄성을 지르는데 노인장은 왜 나를 얕보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기름통을 번쩍 들어 올린 다음 작은 호리병을 가리켰다. 호리병 위에는 엽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노인은 이내 기름통을 들어 그 엽전 구멍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엽전 구멍 밖으로는 기름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온전하게 호리병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호리병에 기름이 가득 차자 노인은 기름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기술도 별것 아닐세.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 그저 손에 익은 것뿐이지. 나는 이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네.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사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3층 한 칸만 지어주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하는 짓이나 생각은 동네 꼬마들만도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부자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으리으리한 3층이었다. 특히 3층에는 화려한 장식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는 은근히 샘이 났다. 나는 저자보다 돈이 많은데 안 되겠다. 나도 당장 3층짜리 집을 지어야지.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목수를 불러들이고는 말했다. 이웃마을 부자네 집과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목수는 그의 요청에 따라 3층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2층쯤 올라갔을 때 그가 목수에게 말했다. 지금 혹시 뭘 짓고 있는 건가? 3층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나는 1층하고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화려하게 지었으면 좋겠으니 그리 해주게 해. 뭐요?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네는 유능한 목수 아닌가? 한번 해보게. 목수는 그 길로 집짓기를 관두고 돌아섰다. 3층 건물 전체보다는 오로지 3층 한 칸의 화려함만 눈에 담았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맹탕이 된 술. 술을 맛있게 빚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빚은 술은 아무리 마셔도 부드럽게 취하고 이튿날 깨어나도 숙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가 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선 정미가 잘 된 쌀 한 말과 누룩 한 종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2말에다가 인삼 한 뿌리를 넣고 일주일 동안 항아리에 숙성시키세요. 알았네. 쌀 1말, 누룩 1종지, 물 2말, 인삼 1뿌리. 평소 건망증이 심했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가 알려준 대로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되던 날 노인은 기대를 갖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무슨 술 맛이 이렇게 맹탕인가? 술을 한 국자 떠 마셔본 노인은 입맛을 다졌다. 아무래도 그가 자기 비법을 다 간가르쳐 준 게 분명해. 노인은 냅다 그에게 가서 따졌다. 처음부터 가르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늙은이를 희롱하는가? 노인의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제대로 다 가르쳐드렸는데 이상하군요.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해보세요. 자네 말대로 물 2말에 누룩 1종지, 거기다가 인삼 1뿌리까지 다 넣었다네. 그런데 도무지 술맛이 나지 않아. 항아리에 넣은 게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뭘 또 넣어야 하나? 자네가 일러준 건 그것뿐인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물론 쌀 1말도 넣으셨겠죠? 일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쌀을 안 넣었구만.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세계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당시 희왕은 남후와 정수라는 두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두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의 옆에 자리하신 두 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역시 내 안목은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이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자기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자기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자기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더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짝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자기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오. 왕자기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풀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정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도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 내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가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일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일백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